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박헌입니다. 이번 시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지난 시간에 저희 정보사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정보사회랑 맞물려갖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그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인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클라우스 슈밥 씨가 그 2024년 1월에 연설한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잠깐 동영상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우측 하단에 여기다가 두었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만들 것인지 2024년 1월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튜브 자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And that's actually the theme of our meeting. We have to rebuild trust. Trust in our future, trust in our capacity to open, and most importantly, trust in each other. 지금 여기 화면에 띄어진 분이 클라우스 슈밥 씨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같이 세계를 더 좋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연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분이 그냥 클라우스 슈밥 씨다라는 것만 잡고 저는 다시 넘어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학생들은 Rebuilding for a Better Future 해가지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 확인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른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 500가지가 넘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래, 한번 볼게요. 우선 이 물리, 디지털, 생물 세계가 융합돼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융합이 된다 해가지고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새로운 산업시대.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로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의미하는 것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일으킨 컴퓨터 정보 기술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컴퓨터 정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요?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네. 근데 3차 산업혁명이 어떤 컴퓨터와 그 정보 기술을 이야기하냐면,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로 화시키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 일으킨 게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공관이라든지 아니면 슈퍼컴퓨터가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소형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디지털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디지털과 디지털 패러다임을 가르쳐 드렸었죠.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뭐죠? 이진수로 이루어진 우리 세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계는 전부 다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 발견을 한 시기가 산업혁명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그 사이에 이제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이때 이진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계들에 전부 적용을 하면서 아날로그와 를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디지털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쓰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혁명은. 그래서 이때 일으킨 게 이제 3차 산업혁명 시기죠. 1950에서 1970년대니까 이때 일으킨 게 디지털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 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게 뭐냐? 수렵채집, 농업, 산업, 정보사회 해가지고 사회 유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회 유형에 대해서 배우고 정보사회에 대해서만 정보사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갔죠. 정보사회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했을 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각 시대 개념을 조금 잡고서 가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부분이 있어요. 사회 유형에 대해서 이제 주요 자원, 생산 방식, 경제 구조, 기술 발전, 노동 시장, 사회 구조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물질적 자원이라든지 대량 생산 방식이 이제 주요 특징으로 탈대량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특징이구나 라는 걸 잡고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요, 1차 산업 때는 이제 18세기 말 기계화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1784년에 대표적으로 최초의 기계 방직기가 있고요. 수작업에 대한 상황으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기계화 도입을 이용해서 진행한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기계화요. 여기다 표기하도록 할게요. 1차 산업혁명보다 기계화.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조립라인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전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스타트가 된 거죠. 이때부터는 제대로 된 생산 라인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예시로요. 네, 이론적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미국의 신시내티시에서 일어난 도축장 설립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일어났어요. 네. 전기가 발전이 되면서 여기서 수동 작업을 어떻게 로봇화 시키고 그다음에 아날로그화 시켰던 거를 어떻게든 디지털화 시키면서 기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목표를 두는 상황에서 로봇을 투입을 시킨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다 써볼게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됐어요.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디지털화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여기에서 로봇을 투입시킵니다. 네, 로봇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로봇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때는. 네, 그냥 팔다리 움직이는 정도? 네,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봇의 팔 정도? 네, 단순 작업이요. 이것도. 네, 그렇게 막 획기적인 로봇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컴퓨터 발명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1970년대쯤에 이루어졌으니까, 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했었죠. 네,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져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물려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때 로봇 시스템을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때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거는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교과서 정의로 해가지고 나온 부분을 보고 체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할게요. 네, 왜냐면 사물 인터넷과 발전을 맞물려 갖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다이어그램 요약으로 해놓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 자료는 전부 여기 있는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다 요약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든 상황이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여기서 경제적 영향, 보시게 되면은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글로벌 경제 재편성이 있고요. 사회적 영향 같은 경우 일자리 변화와 그다음에 교육 평생학습의 중요성,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디지털 격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혁신이라든지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중요해요.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압축을 해놨거든요. 네, 제가 가끔씩 이제 다이어그램 요약을 넣을 거예요. 네, 뒤에 내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요약을 이렇게 넣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왜 중요한지 경제적 영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경제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성에 대한 획기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효율성이 극대화가 된 거죠. 이때 인적 오류를 최소화시키면서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인간의 손을 타서 진행을 해서 오류가 있었다면 이렇게 쓰기만 하고 지우도록 할게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만 잠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오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턴화를 시킵니다. 네, 다 데이터화를 시켜요. 오류가 생긴 부분을. 그래서 AI를 도입시켜요. 네. 현재 시스템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성에 대한 획기적으로 증가를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을 때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든 AI와 맞물려 가지고 정통적으로 원래는 소매상과 도매상만 이루어져 있었던 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인터넷 도입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도매와 소매가 도매가 이제 허브가 돼가지고 소매상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의 재편성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공급망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굳이 내가 토지를 안 사도 부동산을 안 사도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해가지고 디지털 통화라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신용카드를 뭐 이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사이버머니를 쓴다든지 뭐 그런 통화들을 이용해서 경제 요소를 재편성해가지고 또 다른 경제가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제적 영향이 중요하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 볼게요. 사회적 영향 같은 경우 제일 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일자리 변화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변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출현이 여러 가지가 지금도 나오고 있죠. 원래는 기존의 직업의 일자리들이 있었는데 AI가 도입이 되면서 다 대체가 하고 있어요. 제일 큰 혁신이 지금으로서는 생성형 AI죠. 네, 제가 지금 말이 헛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찍다 보니까. 네, 일단 생성형 AI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다 생성형 AI 대표적으로 뭐 있죠? GPT 있죠. GPT 다들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 GPT를 이용해가지고 다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답을 툭툭툭툭 내놓고 있는 걸 체크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불순물이 껴져 있는 상황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교육과 평생학습의 중요성 해서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전문 교육은 전문적인 사람들의 고유의 것이었다라는 게 있었다면은 현재는요 KOCW라든지 아니면 OCW 아니면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죠. 그 매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육이 발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끊임없는 기술 교육과 이제 평생학습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과 이제 디지털 격차. 이 부분은요.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가 핵심인데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네. 왜냐면 AI가 발전되면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뤄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회적 영향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문화적 영향 보도록 할게요. 문화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거기에 모바일 인터넷까지 또 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그 지하철 타면서 그냥 다들 이어폰 끼고 오늘 유튜브 뭐가 나왔지? OTT 보면서 갈까? 다들 이제 스마트폰 보고 가시면서 네 지하철을 즐기고 계시죠. 예전에 지하철은 정말 시끌벅적했거든요. 지금은 진짜 조용하죠. 다들 그냥 스마트폰 보고 계시니까. 네, 저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가 문화적 영향으로 제일 많이 끼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스마트폰 기술을 이용해갖고 블루투스 기술이겠죠. 블루투스 기술이 또 발전이 되면서 네, 스마트홈 기술이라든지 뭐 자동화된 생활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VR, AR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오락 및 교육 등이 또 생활적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몫하는 게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가 있겠죠. 네,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또 가능해진 점이 이제 또 문화적 영향으로 꼽힐 수 있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그다음에 VR, A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용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두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서 도대체 뭐 컴퓨터와 디지털 발전, 인터넷 발전은 알겠는데 뭐가 주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네, 이 부분,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빅데이터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3V가 있어요. 네, 3V, 4V, 5V가 있는데 우선 저는 3V로 이야기를 할게요. 3V라고 하면은 크기, 다양성, 속도 해가지고 볼륨, 버라이어티, 그다음에 벨로시티 해가지고 이렇게 3V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3V는요 방대한 데이터 집합으로서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빅데이터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건조성 피부를 갖고 있거든요. 건조성 피부 해가지고 치면은 건조성 피부 관련된 화장품들이 쫙 나열이 되고 거기서 뭔가 또 체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패턴별로 해서 어떤 화장품을 샀는지 네 데이터 분석에 의해가지고 네 진행되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블록체인 보도록 할게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거래 내역이 이제 블록에 기록돼가지고 분산된 네트워크 저장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안성과 투명성을 띠고 있는 게 여기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네.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I라고 불리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지금도 쓰고 있고요. 컴퓨터 시스템이 네,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을 모방해가지고 지능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이제 AI라고 하는데 이 AI는요, 1970년대에 스타트가 됐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뭔가 벌과 이제 비둘기의 뇌를 보고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이 날고 있는데 뭔가 조금만 돼. 얘네들 뇌가 2g도 채 되지 않거든요. 네, 2g도 채 되지 않는데 이 뇌를 가지고 얘네들이 날고 있는데 그 행동을 보고 학자들이 뭔가 우리 인간 세계에 도입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서 여러 착오 끝에 1990년대부터 이제 제대로 스타트가 됐어요. 사실 20년간은 거의 날아가는 셈이거든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계속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착시킨 게 신경망이에요. 네, 그 신경망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오게 되고 여러분들 많이 듣게 되는 이제 딥마인드라든지 뭐 알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등장이 되게 되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후반부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챕터들은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내용들입니다. 주요 기술들. 네, 지금 일단은 맥락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네,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다양하게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교환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죠. 뭐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체 공학과 같이 내가 어느 시점에 보니까 움직이는지 네, 센서를 다 달아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사물인터넷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연결성과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목표를 두고서 진행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프린팅.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네, 디지털 모델 소재를 해가지고 구조를 여러분들이, 네, 개발을 하셔야 돼요. 따로 이 툴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3D 만드는 툴. 네, 아마 조영아까가 조금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니면 3D 관계자분들이. 어쨌든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 모래 같은 재료가 있습니다. 3D 프린트로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층층이 그 콘크리트 구조처럼 물체를 쌓아서 만들어서 제조하는 기술이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3D 프린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제일로 큰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량화에만 주력을 했다면 이제 개인화에도 주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이제 3D 프린팅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아직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임플란트 할 나이는 아니긴 한데 물론 이빨 깨지면 해야 되지만요. 네, 그런 의료 분야에서 네, 깨졌을 때 이게 다 사람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 깨진 조각이 아니면 없어지는 조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리지 해서 제일 많이 발달된 게 이제 임플란트 분야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제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일 큰 게 이제 나사. 네, 나사 부분이 이제 제조업의 한 획을 긋게 되는데 요즘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나사만 가지고 또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네, 우선
초반에는 나사였는데 현재는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VR, AR이 있습니다. 네, VR은 가상현실, 그다음에 AR은 증강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환경에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랑 디지털 정보랑 겹쳐서 홀로그램처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AR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잠깐 넘기기 전에 이야기하자면, 네, 3V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블록체인, 네, 그리고 이 약자들, 네, 체크해 주세요. 네, 인터넷 오브 싱 해가지고 약자가 이제 IoT 해서 나오고 있고, 3D 프린트, 그다음에 VR, AR 해서 네, 이 약자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넘겨서 가치사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가치사슬은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가치사슬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어요. 네, 아직까지도 이 그림을 씁니다. 1985년부터 만들어진 그림인데, 네, 도대체 뭔가 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과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가치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뭐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네,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랑 그다음에 서포트 액티비티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부분 제가 아예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이라든지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단계별로 지금 또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수명 주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밸류체인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밑에 부분,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본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기본 활동은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인바운드 분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아웃바운드 분류, 그 다음에 마케팅 및 판매, 앱스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런 액티비티로 해서 기본 활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인바운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러분들 만들기 전에 재고 관리라든지 창고 관리라든지 뭐 이런 원자재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요. 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랑 부품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생산 과정을 체크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완제품을 어떻게 유통할지, 그리고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하면은 조금 더 극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케팅과 판매를 어떻게 둘지, 네, 그 부분을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로, 네, 뭐 고객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은 그 차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지 조금 더 판매량이 늘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같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진 게 기본 활동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 활동 보도록 할게요. 지원 활동은 이제 소프트웨어 액티비티라 그래가지고 기업 인프라부터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조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얘는 순서라기보다는 조금 각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얘도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네, 4차 산업혁명 넘어오면서는 조금 다른 구조로 또 보고 있어요. 네, 뭐 반반이긴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하나의 일련 과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각각 뜯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뭐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전사적 관리 및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네, 관련된 활동이 있어요.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을 먼저 뜯어서 보고요. 네, 왜냐면 회사의 재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기업 인프라에 해당이 되고,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원을 어떻게 개발시킬지, 네, 그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둘 것인지를 목표로 두는 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인적 자원에서 이제 할당된 개발자들, 뭐 아니면은 뭐 연구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시장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설계, 연구 개발을 어떻게 둘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조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 활동에는 기업 인프라,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조달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가치사슬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가치사슬을 만들게 되면은요, 각 활동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기존에는, 너 따로 했는데, 가치사슬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어울려져서 보게 되면요, 연구개발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활동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해가지고 다른 제품을 기획했을 때보다 차별화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 부분만 집중을 해서 한다. 이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 부분만 집중해서 하는 거랑 가치사슬을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거랑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좋은 제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잘 팔리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가치사슬이에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예, 지원 활동 뭐 이렇게 있고, 네, 기본 활동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네, 산업혁명에서, 네, 가치사슬 다 이야기했는데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맞아요. 네, 전통적인 가치사슬이 이제 붕괴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네, 허브가 생기고, 네, 도매 소매상에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엎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우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인터넷의 발전을 둘 수가 있는데 우선 자료는 여기 자료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유통 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네, 유통 단계가 생략이 됐어요. 네. 그리고 유통 비용이 절감되는 동시에 이제 소비자에게 빠르게 제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네. 중간 유통에 대한 비용 절감이 되면서 그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댓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볼 거 아닙니까? 네. 직접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부동산도 사야 되고, 뭔가 도매에서 소매상으로 오는데 소매상이 1, 2, 3, 4, 5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고 그 지역별이 또 어떻게 분포할지 또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인터넷 발전 전에는 다 그냥 직접 가서 사거나 아니면은 어느 소매상이 좋대 하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가까운 데서 사자 비싸더라도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이 발전되면서 이 유통 단계가 완전히 빠지면서 마진이 네. 조금 최소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극대화 최소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파트에서 봐야 될지 네,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지금까지는 뭐 수수료라든지 뭐 남은 금액들이 조금 천차만별이었다면 거의 요즘은 평균가 부분을 대충 누릴 수가 있죠. 온라인 쇼핑을 보면서. 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망이 방금 전에 봤었던 가치사슬처럼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디지털 유통망으로 네, 이렇게 디지털 코어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치사슬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가치사슬 파괴를 보자면 네,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이제 기존 가치사슬 구조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뭐 혁신적인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예시가 없을까 봤을 때 우버의 예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우버의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에 차랑 네, 기사님들을 네, 대기시켜 놓고 그다음에 앱을 이용해서 우버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GPS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이 돼갖고 네,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가 네, 어떻게 됐죠? 좀 발전이 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모색이 됐죠. 뭐 배달이라든지 네, 대표적으로 배달이 이제 생겼죠. 네, 배달로 되거나 아니면 뭐 요즘 보니까 애완동물 산책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청소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생활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 시장에서는 네, 생각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가치사슬이 파괴가 되면서 도전 과제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 도전 과제는 새로운 경쟁자들한테 또 부상할 기회를 주는데 반면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도 네, 갖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가치사슬의 파괴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가치사슬이 일어나고 이 가치사슬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붕괴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우선 제조업과 자동화가 있고 서비스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적 변화의 기회,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과 디지털 격차, 그 다음에 법적 및 윤리적 문제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안에 있는 참고 자료들은 여기 앞에다가 제가 다 둘게요. 네. 사실은 여기다가 참고 자료 두려고 했다가 그냥 다이어그램 만들면서 네, 다이어그램 만들게 되면은 제가 그냥 앞에다가 두려고 그러거든요. 좀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네. 같이 한번 보자면 우선 제조업과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노동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일자리 감소 우려랑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출현된 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혁명, 산업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화가 제일 큰 발전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장점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전에는 대량화였는데 고객만 중요한 서비스가 뭐죠? 개인화잖아요, 결국엔. 네, 개인화된 경험 제공이 이제 제일 큰 상황으로 남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혁신 생태계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뭔가 차례대로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오면서 아이디어 뱅크가 진짜 중요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그다음에 가치사슬이 붕괴가 되면서 네, 공유경제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스타트업 성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혁신 생태계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혁신 생태계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디어 뱅크랑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기존에는 무조건 대형 회사를 가든지 소형 회사나 중소기업에서 하나씩 단계별로 이뤘다면은 현재는 스타트업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랑 뭐 활용 기술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모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디지털 격차, 네, 그다음에 법적 및 윤리적 문제 해서 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아니면은 모든 계층에 대한 어떻게 기회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변화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 그 다음에 주요 기술, 그 다음에 가치사슬 붕괴와 파괴, 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치사슬 같은 경우에는 붕괴라고는 하는데, 이게 도매업에서는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반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쓰고는 있어요. 다만, 붕괴는 된 건 맞아요. 네, 붕괴는 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붕괴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도매업에서는 도매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또 큰 대형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파괴된 거는 이야기 드렸다시피 유통 과정만 빠졌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을 빼고 나서 어떻게 또 가치 사슬을 이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체크를 같이 겸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일단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은 둘 거고, 네. 각각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4차 산업혁명, 네, 1차, 2차, 3차 나오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클라우스 슈밥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끼치게 되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겠고요. 주요 기술로 해서 3V로 나온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AI, IoT, AR, VR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가치 사슬의 붕괴와 파괴 해가지고 비즈니스 혁신 관련돼 가지고 변화된 부분을 또 체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네, 이번 챕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꼭꼭 복습하시리라고 보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반을 다지는 챕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